샬롬 삼국지 9권 15번째. 그렇게 되었다면 마준도 그냥 성 안에 엎드리고 있을 수가 없었다. 드디어 군사를 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 말했다. 아니 됩니다. 태수께서 군사를 내시면 바로 제갈량의 계책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 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돌아보니 그는 천수군 기땅 사람 강유였다. 강유의 자는 백약으로 그 붙인 경은 일찍이 천수군 공조로 있다가 강인의 난리 때 싸움터에서 죽었다. 그 때문에 아비 없이 자랐으나 어려서부터 많은 책을 읽었고 병법과 무예에도 막힌 데가 없었다. 게다가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니 골 사람들 모두가 그를 우러러 보았다. 뒤에 중랑장이 되어 참본부 군사로 일했다. 어째서 그러한가? 마준이 어리둥절해 강요에게 물었다. 강요가 그 까닭을 차근차근 말했다. 요사이 듣자니 제갈량은 하후 도둑을 들부수어 도둑께서는 지금 남한성 안에 갇혀 있다 합니다. 제갈량은 그 남한성을 물샐 틈 없이 애워싸고 있다는데 어찌 하후 도둑이 보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곳을 빠져나왔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장수일 겁니다. 하지만 배서는 이름도 없는 장수에다 전에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또 안정군에서 왔다는 그 보마는 공문이 없습니다. 군사를 내리는 중요한 일에 어찌 공문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걸로 미루어 보건대 이곳으로 온 자들은 모두 촉의 장수들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위에 장수인 것처럼 꾸며 태수님을 속이려 든 겁니다. 만약 태수님께서 거기에 속아 성을 나가신다면 군사를 가까이에 숨겨두었다가 반드시 비어있는 성을 덮칠 겁니다. 제갈량이 우리 천수를 뺏으려고 꾸민 계책입니다. 그제서야 마준도 깊이 깨달은 바 있었다. 젊은 강유의 놀라운 헤아림에 감탄을 감추지 못했다. 백약의 깨우침이 아니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마터면 제갈량의 계책에 빠질 뻔하지 않았나. 그러자 강유가 한바탕 시원스레 웃고 나서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 놓으십시오. 제가 단번에 제갈량을 사로잡고 나만의 위태로움을 풀어줄 계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마준이 펄쩍 뛰듯 강유에게 물었다. 강유가 그 계책을 서두름 없이 밝혔다. 지금 제갈량은 틀림없이 우리 성 뒤쪽 가까운 곳에 한때의 군사를 숨겨 놓았을 겁니다. 우리가 자신의 속임수에 넘어가 성을 나가면 그 빈틈을 타 우리를 덮치려는 수작이지요. 바라건대 제게 날랜 군사 3천만 주십시오. 그러면 적이 올 만한 길목에 숨어 기다리겠습니다. 또 대수님께서도 군사를 내시되 너무 멀리 가지 마시고 삼신리쯤 가서는 되돌아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다가 불길이 오르거든 그걸 신호로 삼아 앞뒤에서 적을 들이치는 겁니다. 이번에 만약 제갈량이 스스로 온다면 반드시 제 손에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마준이 들어보니 실로 멋진 계책이었다. 그 계책을 쓰기로 하고 먼저 강유에게 골라 뽑은 군사 3천을 주어 보냈다. 다음은 그 자신이었다. 마준은 양건과 함께 나머지 군사를 모두 이끌고 성을 나가 알맞은 곳에서 군사를 돌리고 기다렸다. 성 안에 남아 지키는 것은 양서와 윤상뿐이었다. 이때 공명은 조은에게 군사 한 갈래를 주어 성 근처 산속에 숨어있게 했다. 천수군의 군마가 성을 나가면 빈 성을 들이치라는 명과 함께였다. 조은이 군사들과 함께 명을 받은 대로 한 곳 산속에 숨어있는데 세작이 와서 알렸다.
전수 대수 마준이 군사를 몽땅 이끌고 성을 나갔습니다. 성 안에 남아 지키고 있는 것은 문관들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조은은 몹시 기뻤다. 모든 게 제갈 공명이 헤아린 대로만 믿으며 장익과 고상에게 전가를 보냈다. 마준이 군사를 이끌고 성을 나갔으니 그 길을 뚫고 들이치라. 그 길을 끊고 들이치라. 장익과 고상은 제갈량이 바로 그런 일을 시키기 위해 감추어 두었던 사람이었다. 그들에게 전가를 낸 뒤 조은은 곧 5천 병마를 이끌고 천수성으로 달려갔다. 나는 상사안의 조자룡이다. 너희들은 이미 우리 계책에 빠졌으니 어서 성을 바치고 항복하라. 그리하면 목숨을 건질 수 있으리라. 성문 앞에 이른 조은이 기세 좋게 소리쳤다. 그러자 양서가 성벽 위에 있다가 껄껄 웃으며 그 말을 받았다. 너희들이야말로 우리 강백약의 계책에 떨어졌다. 그래 놓고 아직도 모른단 말이냐. 그러나 조은은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궁안이 끌어댄 거짓말로 여기고 성을 칠 제비를 했다. 그때 호련 함성이 크게 일며 사방에서 불길이 하늘을 치를 듯이 솟았다. 그 불길을 뒤로 하고 한 젊은 장수가 창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나왔다. 너는 천수 땅의 강유를 알아보겠느냐? 그 장수가 대뜸 조은을 덮치며 소리쳤다. 조은은 노기를 참지 못해 대꾸도 없이 그런 강유와 맞붙었다. 풋내기 장수 같아 얕보았으나 싸워보니 그게 아니었다. 몇 탑 부딪는 중에도 강유는 싸울수록 힘이 더해 가는 듯했다. 조은은 깜짝 놀랐다.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감탄의 말을 중얼거렸다. 누가 이런 곳에 저런 인물이 있을 줄 생각이나 하겠는가. 그러면서 힘든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시 두 갈래 군마가 양쪽에서 덤벼들었다. 어느새 되돌아온 마준과 양건이 이끄는 군사들이었다. 조은은 이내 머리와 꼬리가 서로 돌볼 수 없는 처지에 빠지고 말았다. 겨우 한 갈래 길을 뚫어 군사를 이끌고 달아나기 시작했다. 강유가 그런 조언을 뒤쫓았으나 다행히 장익과 고상이 나타나 그런 조언을 구해냈다. 진체로 돌아온 조은은 자기들이 도리어 적의 계책에 빠졌던 일을 모두 공명에게 말했다. 공명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어떤 사람이 내 깊이 숨긴 계책을 알아차렸단 말인가? 그게 누구였소? 그러자 조은을 대신해서 남한 사람 하나가 대답했다. 그 사람은 전숙은 기 땅의 강효울씨다. 어머니를 지극한 효성으로 모시고 문물을 갖추었고 지용을 함께 지녔습니다. 이 시대의 영걸이를 할 만하지요. 그 말을 받아 조은이 다시 강유를 축혀 세웠다. 그의 장쓰는 솜씨가 실로 놀라웠습니다. 다른 사람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한참 만에야 공명이 무슨 뜻에서인지 한마디 나직히 말했다. 내 이제 전수를 뺏으려 하면서도 그런 인물이 그곳에 있는 줄은 몰랐구나. 그리고 대군을 몰아 전수로 나갔다. 한편 조언을 쫓아 보내고 돌아간 강유는 마준을 보고 권했다. 조은이 싸움에 지고 돌아갔으니 이번에는 반드시 공명이 몸소 올 겁니다. 이대로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적은 다시 우리를 성 안으로 들어가 있는 줄 알고 올 것인데 그걸 노려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군사를 네 길로 나누어 한 갈래는 제가 이끌고 성 동쪽에 숨어 있다가 적이 오면 그 길을 끊어버리겠습니다. 태순님과 양건, 윤상은 그 나머지를 이끌고 성 밖에 숨어 있고 양선은 전처럼 백성들과 더불어 성을 지킨다면 이번에는 공명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겁니다. 강요의 말대로 했다가 톡톡히 재미를 본 마준이었다. 이번에도 그가 시키는 대로 장주를 나누어 각기 가야 할 곳으로 보냈다. 이때 공명은 강요가 신경 쓰인 나머지 몸소 앞장서서 전수로 달려오고 있었다. 성 부근에 이른 공명이 장졸들에게 영을 내렸다. 무릇 성을 공격할 때는 처음 도착한 날의 끝장을 봐야 한다.
크게 삼군을 격려하고 북소리와 함성도 드높게 바로 성을 기어 오르도록 하라. 만약 날짜를 끌게 되면 우리 편 군사들의 얘기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쉽게 깨트리기 어려워진다. 광유를 비롯해 전수의 병력이 모두 성 안에 있는 줄 알고 내린 명이었다. 그러나 공명을 하늘같이 믿고 있는 장졸들은 그대로 따랐다. 물밀듯이 성 아래로 지쳐 들었다. 하지만 성 아래에 이르러 보니 깃발이 가지런하고 적병들도 허둥거리지 않은 채 채비가 되어도 단단히 되어 있는 듯했다. 그 바람에 가볍게 공격하지 못하고 어물거리는 사이 밤이 되었다. 밤도 제법 깊어 족병들이 이제 한번 성을 들이쳐볼까 하는 때였다. 호련 사방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함성이 땅을 뒤흔들었다. 어디서 온 군사들인지 모르나 성벽 위에서도 북을 치고 함성을 질러 거기 호응하는 것으로 보아 촉편은 아닌 듯했다. 이에 놀란 촉병들은 그때까지의 기세도 있고 뿔뿔이 흩어져 달아나기 시작했다. 공명도 장졸들을 수습해볼 도리가 없었다. 어떻게 유급이라도 피해볼 양으로 얼른 수레에 올랐다. 관음과 장포가 그런 공명을 보호하며 그 사이 사방에서 에워싸기 시작한 적을 뚫고 나갔다. 공명이 얼핏 머리를 돌려서 보니 성 동쪽에서 한때의 군마가 쏟아져 나오는데 그 기세가 꼭 긴 뱀이 밀고 나오는 듯했다. 저 군마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봐라. 공명이 관흥에게 그렇게 영을 내렸다. 가까이서 살피고 돌아온 군사가 공명에게 알렸다. 저기 오는 것은 강요의 군사들입니다. 그러자 공명이 감탄했다. 군사는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다. 사람이 쓰게 달렸을 뿐이지. 저 군사가 바로 그러하구나. 강유는 정말로 훌륭한 장수감이다. 그러고는 군사를 거두어 진채로 돌아갔다. 이딸은 패배의 조심이 되었던지 그로부터 한동안 공명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러다가 이윽고 강유를 잡을 계책을 생각해냈는지 먼저 안정 사람 하나를 불러 물었다. 강유는 지극한 효자라 했는데 그 어머니는 지금 어디 있느냐? 기원에 있습니다. 물음을 받은 사람이 아는 대로 대답했다. 그러자 공명은 위원을 불러 가만히 일렀다. 그대는 한 갈래 인마를 이끌고 가서 겉으로만 기세를 올려 기성을 뺏으려 드는 척하라. 그러다가 강요가 오거든 못 이긴 척 그가 성 안으로 들어가게 길을 내어주라. 그래놓고 공명은 다시 불러온 안정 사람에게 물었다. 이곳에서 가장 기묘한 땅은 어디인가? 그 사람이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천수의 곡식과 돈은 모두 상규에 있습니다. 만약 상규를 들부술 수만 있다면 천수의 양식은 절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공명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가 아닐 수 없었다. 공명은 크게 기뻐하며 이번에는 조언을 불러 영을 내렸다. 장군은 한 갈래 군사를 이끌고 가서 상규를 치도록 하시오. 꼭 우리 손에 넣어야 하오. 그리고 자신은 진체를 전수성에서 30리나 되는 곳으로 물려 앉았다. 얼마 안 있어 급한 전갈이 전수성 안으로 날아들었다. 공명은 군사를 세 갈래로 나누어 하나는 이곳 전수성을 치고 다른 하나는 상규를 그리고 나머지는 기성을 치게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자 누구보다 놀란 것은 강유였다. 한달음에 마준에게 달려가 울며 졸랐다. 제 어머니께서 지금 기성에 계십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께 무슨 일이 있을까 두려우니 부디 제게 한 갈래 군사를 떼어 주십시오. 가서 기성도 구하고 늙으신 어머님도 지키겠습니다. 강유의 지극한 효성을 알고 있는 마주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다. 곧 강유의 삼천의 군사를 떼어주며 기성을 구원하게 하고 아울러 양건에게도 3천을 주어 상규를 지키게 했다. 강유가 기성으로 가니 성 안의 위원이 군마를 버리고 섰다가 길을 막았다.
강유는 창을 꼬나들고 여러 소리 나눌 것도 없이 위원을 덮쳐갔다. 위원도 지지 않고 맞섰다. 그러나 올 때 공명에게 들은 말이 있는지라 힘대로 싸우지 않았다. 서너 번 창칼을 부딪다 힘에 붙이는 채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강유는 그 틈을 타 길을 얻어 기성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굳게 성문을 닫아 건 뒤 군사들을 다잡아 지킬 태세를 단단히 하게 했다. 늙은 어머니를 찾아보고 안심시켜 드렸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위원은 강유가 성 안으로 들어간 뒤에야 성을 에워싸고 다시 싸움을 걸었다. 그러나 강유는 굳게 지킬 뿐 나와 싸우지 않았다. 그런 상태는 상규성도 마찬가지였다. 조는 양건이 삼천 군마와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걸 모른 채 보아 넘긴 뒤에야 다시 성을 에워쌌다. 모든 일이 자기가 뜻한 대로 되자 공명은 사람을 남한으로 보내 갇혀있는 하후무를 데려오게 했다. 하후무가 공명의 장막에 이르자 공명이 알듯 말듯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너는 죽는 게 두려우냐? 그저 살려만 주십시오. 하후무는 한나라의 부마로서 그리고 수십만 군의 대도둑으로서는 어울리지 않게 땅바닥에 엎드려 목숨을 빌었다. 공명이 그런 하후무를 한동안 가만히 내려보다가 말했다. 지금 강유는 기성을 지키고 있는데 사람을 보내 특히 그를 보내왔다. 부마인 너를 넘겨주면 자신은 스스로 와서 항복하겠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내 이제 네 목숨을 붙여줄 터이니 가서 강유를 항복하도록 달래보겠느냐? 그러겠습니다. 제가 가서 강유를 항복하도록 만들겠습니다. 하후무는 공명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응낙하고 나섰다. 어떻게든 범의 굴 같은 촉병의 진체에서 노연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 소리이지만 공명은 그대로 믿어주는 채 했다. 새 옷과 안장 얹은 말을 내주고 하우무를 놓아 보냈다. 아무도 딸려주지 않고 홀로 길을 찾아가게 한데 공명의 덫이 있었지만 하후무가 그걸 알 리 없었다. 하후무가 놓여 나기는 했으나 돌아가는 길을 알 수가 없었다. 이리저리 길을 찾아 돌아다니다가 문득 허겁지겁 달아나고 있는 백성 몇을 만났다. 그대들은 어디 사는 사람들이며 왜 이리 허둥대는가? 하우무가 그렇게 묻자 그들이 대답했다. 저희들은 기성의 백성들입니다. 강유가 성을 들어 제갈량에게 항복하는 바람에 지금 위원이 성 안에 들어와 불을 지르고 백성들을 노략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걸 피하기 위해 집과 재산을 버리고 달아나는 중입니다. 상교에나 가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천수군을 지키는 것은 누구인가? 하후무가 다시 물었다. 피난 가던 백성들이 이번에도 아는 대로 말에 답해 주었다. 천수성 안에는 마태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하후무는 천수군으로 가는 길을 물어 그리로 말을 달렸다. 한참 가는데 다시 한때의 백성들을 만났다. 남자아이는 없고 여자아이는 앉은 채 황망히 가는 그들을 보고 하후무가 또 전처럼 물어보았다. 그들 역시 강유가 항복한 일을 말했다. 그럭저럭 천수군에 이른 하후무는 성문 앞에 이르러 크게 소리쳤다. 문을 열어라. 나는 하후무다. 그 소리에 성벽 위에 몰려나온 사람들은 그가 정말로 부마 하후무임을 알아보았다. 황망히 성문을 열고 달려나와 하후무를 맞아들였다. 도둑께서 어떻게 이리 오실 수 있게 되었습니까? 절을 올린 태수 마준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물었다. 하후무는 제갈량이 강유를 달래라고 자기를 놓아준 일이며 도중에 백성들에게서 들은 말을 모두 늘어놓았다. 마준이 어이없다는 듯 단식했다. 강유가 초기 항복할 줄은 정말 몰랐구나. 그러자 강유와 친한 양서가 강유에 발명해 주려 들었다.
그럴 리 없습니다. 도둑을 구해내기 위해 거짓으로 항복하겠다 말한 것일 겁니다. 하우무가 그를 면박 주었다. 강요가 이미 항복한 증거가 뚜렷한데 거짓은 무슨 거짓인가? 말은 그러해도 하우무 또한 제 눈으로 본 것은 아니어서 잘라 말하지는 못했다. 강요가 정말로 항복했는지 아닌지 이야기를 주고받는 사이에 벌써 날은 저물어 조경이 되었다. 적군이 또 성을 공격해 옵니다. 갑자기 군사들이 달려와 다급하게 말했다. 하후무는 마중과 더불어 성벽 위로 올라가 형세를 살폈다. 앞장을 서서 성을 공격하러 온 적장은 놀랍게도 강유였다. 강유가 창을 끼고 말등에 앉아 성벽 위를 향해 크게 소리쳤다. 하후 도둑은 나오시오. 나와서 내가 묻는 말에 답해 주시오. 그 소리에 하호무와 마하존이 성벽 위로 몸을 드러냈다. 강유는 위엄과 무예를 뽐내듯 나서서 하후무를 손가락질하며 꾸짖었다. 나는 도둑을 위해 항복했는데 도둑께서는 어찌하여 제 입으로 한 말을 어기시오. 하후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강유는 들어라. 너는 위나라의 은혜를 입은 몸으로 어찌하여 촉에 항복했느냐. 그리고 전에 내가 한 말이라니. 그건 또 무슨 소리냐? 하우무가 그렇게 따져 묻자 강유는 더욱 소리를 높였다. 당신은 내게 글을 보내 촉에 항복하라 하지 않았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무슨 소리요? 당신은 당신 자신을 빼내기 위해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소. 이제 나는 이미 촉에 항복하여 상장이 되었으니 어떻게 위로 다시 돌아간단 말이오. 그러고는 군사를 몰아 성을 두들기더니 날이 샌 뒤에야 물러갔다. 실은 그 강유는 하우무가 길가에서 만난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공명의 꾀에서 만들어진 가짜였다. 군사들 중에서 강유와 닮은 자를 뽑아 강유로 가장하게 하여 성을 공격해 한 것이었다. 하지만 하후무는 말할 것도 없고 오랫동안 강유를 데리고 있던 마준도 깜빡 속고 말았다. 불빛이 있다고 해도 밤중인데다 성벽 위에서 멀찌감치 내려다 본 것이라 강유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한편 하후모와 마준을 속인 공명은 몸소 기성으로 달려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유를 잡아낼 계책에 들어갔다. 처음 며칠은 그저 성을 에워싸고 마구잡이로 들이치는 것으로 나를 보냈다. 강유는 이끌고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을 격려해 촉군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 그러나 성 안에는 양식이 넉넉하지 못해 군사들은 끼니를 제대로 때울 수 없었다. 아무리 용맹스럽다 해도 먹지 않고는 쌀 수 없는 법이라 강유는 군량이 큰 걱정거리였다. 그런 강유에게 공명을 때맞추어 미끼를 던졌다. 하루는 강유가 성 위에서 보니 족병들이 크고 작은 수레에 군량과 말먹이 풀을 나르고 있었다. 모두 위원에 진 채로 가는데 여간 탐나는 게 아니었다. 끝내 참지 못한 강유는 3천 군마를 끌고 그 군량과 말먹이 풀을 뺏으러 성을 나왔다. 이상한 것들은 족병들이었다. 강유가 덮치자 제대로 맞서 보지도 않고 제각기 길을 찾아 달아나 버렸다. 쉽게 군량을 뺏은 강유는 이제 됐다 싶었다. 그 군량을 가지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그러나 그때 이미 그는 공명의 덫에 걸린 뒤였다. 군량이 든 수레를 끌고 가자니 아무래도 더뎌져 마음만 급해 있는데 갑자기 한때의 군마가 나타나 길을 막았다. 앞서 장수는 촉의 장익이었다. 강유가 장익과 올렸다. 한 서너 번이나 부딪혔다 떨어졌을까. 다시 한때의 촉병이 그곳에 이르렀다. 왕평이 이끄는 군사들이었다. 장익과 왕평은 양쪽에서 번갈아 강유를 몰아댔다. 그렇게 되면 군량이고 뭐고 없었다. 겨우 길만 뚫어 성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강유가 성 앞에 이르러 보니 성벽 위에는 벌써 촉병의 기치가 벌럭이고 있었다.
강유가 성을 나가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위원이 그새 재빨리 점령해 버린 것이었다. 갈 곳이 없어진 강유는 다시 죽기로 싸워 한가다 길을 열고 전수성으로 달려갔다. 그때 그를 뒤따른 것은 겨우 여남은 기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도중에 또 장포를 만나 한바탕 두들겨 맞는 바람에 전수성에 이르렀을 때는 그 혼자뿐이었다. 문을 열어라. 내가 왔다. 강유는 그래도 이제는 살았다 싶어 마음 놓고 성 안을 향해 소리쳤다. 그런데 또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성벽 위에 나타난 것은 자기 편 군사임에 틀림없었지만 반겨 문을 열기는커녕 왠지 움찔 놀라며 사라지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유가 초계 항복했다는 사실은 이미 전수성 안에 두루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 강유가 달려와 문을 열라니 어찌 놀라지 않겠는가.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강유가 와서 성문을 열라고 합니다. 그 군사가 안으로 달려가 대수 마준에게 알렸다. 마준은 더 생각해 볼 것도 없다는 듯 잘라 말했다. 그것은 강유가 우리를 속여 성문을 열게 하려는 수작이다. 거기 넘어가서는 아니 된다. 그러고는 영문도 모르는 채 기다리고 있는 강유에게 어지러이 화를 쏘게 했다. 강유는 기가 막혔다. 어떻게 까닭을 물어보려 해도 성 안에서는 그 틈조차 주지 않았다. 거기다가 뒤쫓는 족병이 어느새 가까이 이르니 더 배겨낼 도리가 없었다. 이에 강유는 말머리를 돌려 이번에는 상규로 향했다. 그것도 전수성과 마찬가지였다. 문을 열라고 소리치자 성벽 위에 나온 것은 함께 벼슬살이 하던 양건이었으나 그를 보는 눈은 전과 달랐다. 성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소리부터 꾸짖기부터 했다. 나라를 등진 역적 놈아, 네 어찌 감히 나를 속여 성을 뺏으려 드느냐. 나는 이미 네가 족병에게 항복한 걸 알고 있다. 그러고는 강유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화살비만 버부어댔다. 강유는 말도 붙여보지 못하고 하늘을 우러러 길게 단식했다. 그런 그의 눈에는 피눈물이 쏟아졌다. 하지만 도리 없는 일이었다. 자신의 죄 없음을 밝히는 것은 뒤로 미루고 장안으로 향했다. 어쨌든 뒤쫓는 족병이나 떨쳐버리고 보자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공명의 촘촘한 그물은 거기까지 젖어 있었다. 강유가 채 면리도 가기 전이었다. 저만치 보이는 나무와 숲이 무성한 곳에서 갑자기 함성이 일며 수천의 족병이 뛰쳐나왔다. 앞선 장수는 관응이었다. 관응이 길을 가로막고 선 걸 보자 강유는 눈앞이 아득했다. 사람과 말이 함께 지칠 대로 지쳐있어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었다. 이에 강유는 재빨리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끝내 공명의 손길을 벗어날 팔자는 못 되었다. 얼마 가기도 전에 앞쪽에서 문득 한 대의 작은 수레가 작은 산 언덕을 돌아 나왔다. 그 위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윤건의 학창에 입고 깃털 부채를 든 것이 틀림없는 공명이었다. 백약은 이참에 이르러서도 어찌 빨리 항복하지 않는가. 공명이 강유를 부르며 다 이르듯 말했다. 강유는 한동안 깊이 생각해 보았다. 앞에는 공명이 가로막고 뒤에는 관응이 버티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그를 맥빠지게 하는 것은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었다. 일이 어찌된 까닭인지는 알 길 없지만 이미 전수와 상규 두 성에서 자기 편에게 쫓긴 처지가 아닌가. 장안으로 가고 있기는 해도 과연 거기서는 자신이 받아들여질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다. 강유는 마침내 말에서 내려 수레 앞에 덜썩 무릎을 꿇었다. 그걸 본 공명이 황망히 수레에서 내려 강유를 일으킨 뒤 그 손을 어루만지면서 말했다. 나는 저 남양의 오두막을 나온 이래로 널리 어진이를 얻어 내가 평생 배운 바를 전하려 했소. 그러나 한스럽게도 아직껏 그 사람을 얻지 못해 애를 태웠더니 이제 백약을 만나 그 원을 풀게 되었소.
마디마디 진정이 밴 소리였다. 강유는 그 말에 감격했다. 이제는 항복이 부끄러움이나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되어 강유로 하여금 그대로 땅에 엎드려 절하게 했다. 공명도 기쁘기는 매한 가지였다. 강유를 일으켜 수레에 태워 함께 진채로 돌아갔다. 적장을 사로잡은 군사라기보다는 쓸만한 제자감을 얻은 스승의 표정 그대로였다. 공명이 강유를 얻게 된 경유를 연의에서 읽고 있노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지은이의 비범한 재능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들이 감탄해온 삼국지의 기계와 묘책들은 역사가 우리에게 남겨준 것이라기보다는 연의를 지은이의 개인적인 천재에 힘입은 부분이 더 많다. 연희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이 대개 그러한데 공명이 강유에게서 항복을 받는 과정도 그 중에 하나이다. 정사의 본문은 강유가 제갈량에게로 가게 된 경유를 태수의 의심 때문인 것으로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고, 주에도 강유가 공명을 골탕 먹인 일이나 공명이 강유를 사로잡기 위해 펼친 계책 같은 것은 한 구절도 없다. 어느 쪽으로든 거의 틀림없이 보이는 것은 공명과 강유의 만남이 꾀와 꾀의 치열한 싸움을 거친 것은 아니었으며, 어떤 이유로 위에게서 버림받은 강유가 공명을 찾아간 곳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연희를 지은이의 탁월한 상상력과 재능은 그토록 생생하고도 재미있는 갈등 구조와 기계 묘책으로 우리를 매료시키고 있다. 강유가 공명에게서 간 경유가 어떠하든 공명이 강유를 남달리 보아준 것만은 틀림이 없다. 진체로 돌아온 공명은 장막을 걷고 강유와 마주 앉아 전수성과 상규성을 마저 빼앗을 의논으로 들어갔다. 강유가 스스로 나서서 말했다. 전수성 안에는 양서와 윤상이 있는데 둘 다 저와 몹시 가깝게 지낸 사람들입니다. 제가 두통 밀서를 써서 성 안으로 쏘아 보내 저희끼리 난리를 일으키도록 해보겠습니다. 제 뜻대로만 된다면 어렵지 않게 성을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공면도 손에 날 게 없는 계책이라 강유가 하는 대로 지켜보기로 했다. 강유는 밀서 2통을 써서 화살에 묶은 다음 말을 달려 똑바로 성을 향해 달려가 성 안으로 그 화살들을 쏘아 붙였다. 또 꼭 그 밀서들이 양서나 윤상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 편지가 마준이나 하우무에게 전해져도 바랄 만한 일은 얼마든지 있었다. 강유의 밀서를 손에 넣은 것은 어떤 하급 장교였다. 내용이 하도 엄청나 태수 마준에게 갖다 바쳤다. 그 글을 읽어본 마준은 양서와 윤상에게 더러 의심이 갔다. 가만히 하후무를 불러 의논했다. 양서와 윤상이 강유와 한군으로 이어져 안에서 호응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둑께서는 어서 결단을 내리시어 그들을 없애도록 하십시오. 그 같은 마준의 말에 하후무도 대뜸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소. 그 2사람을 죽여버려야겠소. 하지만 그때 이미 밀서가 온 일은 윤상의 귀에도 들어간 뒤였다. 마준과 하우무가 의논한 내용까지는 듣지 못해도 그런 강유의 편지가 그들 손에 들어갔다면 결과는 불보듯 뻔했다. 이에 다급해진 윤상은 양서를 찾아가 말했다. 아무래도 성을 바치고 초기 항복하는 편이 낫겠네. 그래서 촉으로 나가서 출세해보도록 하세. 양서 또한 윤상과 같은 마음이었다. 두말 없이 그대로 따르기로 하고 알맞은 때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하후무가